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왓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글로벌 제약사죠. 일라이 릴리, LLY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동시에 좀 주목해야 할 이슈들도 같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숫자, 매출이 얼마 늘었다, 이것만 봐선 안 되고요. 그 이면에 있는 여러 전략들, 또 어쩌면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고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로 일라이 릴리의 그 혁신적인 신약 개발 능력, 특히 최근에 정말 당뇨랑 비만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잖아요. 그 제품들이랑 또 앞으로 나올 파이프라인, 이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 많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장 스토리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저는 그럼 약간 조금 더 신중한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비용이 갑자기 늘어난 문제라던가 아니면 또 약값을 둘러싼 여러 압박들, 그리고 경쟁 환경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런 좀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들, 그런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게 설립된 지가 벌써 1876년이니까 거의 15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역사가 정말 깊은 회사죠. 네, 그렇죠.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가 있고요. 그 회사의 사명이라고 하나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의약품 창조,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규모도 상당하죠. 제가 본 바로는 전 세계 한 18개국의 지사가 있고 제품은 125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고요. 직원 수도 이게 2025년 3월 기준인데 거의 4만 8천 명,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더라고요. 네, 상당한 규모죠. 재무 성과만 봐도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450억 달러, 순이익도 10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주당 배당금도 5달러 넘게 지급했고요.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R&D 투자인데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비용이 26억 달러, 기간도 평균 10년이나 걸린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요. 네. 그런데 일라이 릴리는 2024년에만 R&D 얼마를 썼냐면 109억 달러를 썼어요. 이게 매출의 거의 24.4%? 그러니까 4분의 1 가까이를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전 세계 8개국의 R&D 시설이 있고 55개국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R&D에 진심 있는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약사에게 R&D는 생명줄과도 같은 거니까요. 특히 일라이 릴리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당뇨, 비만, 대사질환 쪽인데 이쪽은 거의 150년 동안 리더십을 유지해왔다고 하니까 그 저력이 대단한 거죠. 그 외에도 암, 면역학, 신경과학, 특히 알츠하이머 쪽, 그리고 심혈관 질환까지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뜨거운 건 역시 당뇨랑 비만 쪽이죠.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그리고 최근 비즈니스 전략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입니다. 이걸로 제약산업의 우버 모멘트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까지 세웠더라고요. 네, 그 얘기 저도 봤습니다. 신약 발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거죠. 엑스텔파이나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랑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요.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업무 시간을 줄여서 연구원들이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목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목표가 140만 시간 절약이었는데 지금은 240만 시간으로 목표를 더 높여 잡았다고 해요. 그만큼 AI 도입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제조 용량 확대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도 중요하죠. 특히 문자로랑 jet바운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미국에만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위스콘신주에 또 3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죠.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망 투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정말 활발한데 이런 AI 활용이나 제조 역량 확대 외에도 M&A나 파트너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스콜피언 테라피우틱스의 PI3K 알파제 후보 물질을 인수했고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진 버브 테라피우틱스라는 회사도 한 13억 달러에 인수한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 버브 인수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당장의 파이프라인 보강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 편집이라는 미래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뭐 알케마비라는 회사랑은 루게릭병 ALS 관련해서 협력하고 있고 최근 6개월 동안 라이센스 계약만 9건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정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M&A는 분명히 성장을 위한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만 이게 항상 성공만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대규모 투자나 M&A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인수한 기술이나 약물이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아, 그 말씀은 M&A 관련 비용이 단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게 2025년 1분기 실적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실적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의약품 접근성 확대라던가 환경 영향 최소화, 2030 기후 목표 같은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ESG 경영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재무적으로도 보면 2024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었고 주주 환원 정책도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배당금도 7년 연속 15%씩 인상하고 있거든요. 2025년 1분기에도 배당금이랑 자사주 매입 합쳐서 25억 달러 정도를 주주들에게 돌려줬고요. 네,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 있는 대규모 투자와 M&A가 단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점 유념하면서 이제 핵심 제품 라인업을 좀 살펴볼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앞서 잠깐 언급했던 문자로, 먼자로암과 젯바운드. 둘 다 티르제파타이드 아는 성분이고요. 그렇죠. 문자로는 원래 E형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고 젯바운드는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죠. 근데 뭐 사실상 같은 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용 기전은 동일합니다. GLP-1과 GIP라는 두 가지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해서 혈당 조절이랑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거죠. 매출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문자로 매출이 35억 달러가 넘었고 젯바운드도 거의 20억 달러 가까이 됐어요.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약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성장세가 무섭죠. 2025년 1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당뇨병 인크레틴 시장에서 문자로는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젯바운드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요. 거의 뭐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와, 60% 이상이요? 대단하네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제품이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죠. 이것도 4분기에 15억 달러 넘는 매출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버제니오도 꾸준히 성장하는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CDK4/6 억제제 계열인데 특히 초기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25년 1분기 미국 처방시장 점유율도 43%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인 트롤리시티랑 자디앙스도 여전히 중요한 제품들이죠. 트롤리시티는 둘라글루타이드 성분의 GLP-1 작용제고 자디앙스는 엠파글리플로진 성분의 SGLT 억제제인데 베링거 인겔하임이랑 같이 판매하고 있죠. 네, 그렇죠. 트롤리시티는 이제 문자로 때문에 약간 매출이 주춤하는 동향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억 달러 이상의 분기 매출을 내고 있고요. 자디앙스도 꾸준합니다. 그 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탈치나 전통적인 인슐린 제제인 휴마로그도 아직 매출 비중이 있고요. 최근에 새로 출시되거나 승인받은 약들도 있죠. 크론병 치료제 옴보, 혈액암 치료제 자이퍼카,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과 질환 치료제 에브글리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였던 도나네맙이 최근에 키술라라는 이름으로 승인받았죠. 네, 맞습니다. 옴보는 미리기주맙 성분이고 자이퍼카는 퍼터브루티닌, 에브글리스는 레브리키주맙 성분입니다. 키술라는 도나네맙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약물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마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맞아요. 파이프라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현재 임상 후기 단계에 있는 약물 중에 기대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오포글리프론. 이건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GLP-1 약물이잖아요. 지금 주사제 형태인 문자로 젯바운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크죠. 3상 결과도 긍정적이었다고 하고요. 네, 경구용 제제는 확실히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죠. 다만 효과나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주사제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중요할 거고요.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는 뮤발라플린이라는 LPA 억제제가 있는데 이건 심혈관 질환 관련 약물이고 이상 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는 임루네스트란트라는 경구용 썰드 약물도 있죠. 이것도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보면 당뇨 비만 외에도 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앞서 핵심 제품 라인업 얘기할 때 나왔지만 현재 일라이 릴리의 매출은 문자와와 젯바운드 이 두 개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2025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 두 제품 매출을 합치면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에 육박해요. 아, 네. 거의 48%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물론 지금 당장은 엄청난 성장 동력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 전체가 받을 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뜻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에서 더 효과가 좋은 약물을 내놓는다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 이슈가 터진다던가 혹은 나중에 특허가 만료되어서 제네릭 경쟁에 직면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오면요. 확실히 특정 제품 의존도가 높다는 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개발과 상업화가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솔라 같은 경우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 분야는 신약 개발 실패 확률이 극도로 높은 영역입니다. 임상 3상까지 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기대감이 큰 만큼 불확실성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1분기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25년 5월 1일에 발표가 됐었죠. 네, CEO인 데이비 릭스도 실적 발표 때 문자와와 젯바운드 덕분에 매출이 크게 성장했고 오포글리프론 같은 파이프라인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었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요. 매출은 12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45%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었어요. 미국 내 매출이 49% 늘었고 미국 외 지역에서도 38%나 성장했더라고요. 네, 매출 성장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넌갭 기준으로 순이익은 30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3.3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29% 증가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였죠. 매출 총이익률도 82.5%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개선됐어요. 이건 생산 비용이 좀 개선되고 고마진 제품인 문자로 젯바운드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실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아, 네. 비용이 좀 많이 들었죠. 네, R&D 비용은 2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에 투자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매출 대비 비중은 21.5% 정도였고요. 그런데 판매 및 관리 비용, SG&A 비용이 2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6%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주로 신제품, 그러니까 젯바운드 같은 약물의 판촉 활동을 공격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판촉 비용이 많이 들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IP R&D 비용, 즉 진행 중인 연구개발 비용입니다. 이게 무려 15억 7천만 달러가 발생했어요. 전년 동기에는 1억 1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거의 15배 가까이 급증한 거죠. 와, 15억 7천만 달러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가요? 이게 주로 앞서 언급했던 스코피온 세라피우틱스 인수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M&A를 통해 얻게 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회계상 비용으로 미리 인식하는 건데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크게 잡힌 겁니다. 아, M&A로 인한 일회성 비용 성격이 강한 거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단기 순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IPR&D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이라서 유효세율도 작년 1분기 11.6%에서 이번 분기에는 20.2%로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했고 세율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결국 순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만큼 따라가지 못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매출은 45% 늘었는데 넌갭 순이익은 29% 증가에 그쳤죠. 갭 기준 순이익은 이 IPR&D 비용 때문에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고요. 제품별 매출을 좀 더 보면 역시 문추로가 3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3%나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요. 젯바운드도 23억 1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두 제품이 전체 매출의 거의 40%를 차지했고요. 네, 버제니오도 11억 6천만 달러로 10% 성장했고 자디앙, 트룰리시티, 탈츠, 슈마로그 등 기존 제품들도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신규 출시된 옴보도 조금씩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자이퍼카는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고요. 에브글리스, 키술라도 이제 막 시장에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매출은 잘 나왔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결국 회사가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조정했죠. 네, 그게 또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연간 매출 목표는 기존의 580억 달러에서 610억 달러 사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건 여전히 2024년 대비 약 32% 정도 성장하는 높은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넌갭 조정 EPS, 즉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는 기존의 22.50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에서 20.78달러에서 22.28달러 사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매출 목표는 그대로인데 이익 전망치를 낮춘 거군요. 그 이유가 바로 앞서 말한 IPR&D 비용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1분기에 발생한 그 15억 7천만 달러의 IPR&D 비용을 반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EPS 가이던스를 낮추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큰 비용 발생으로 이익 전망이 나빠졌다. 이게 1분기 실적의 핵심 요약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시장의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죠. 5월 1일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11% 이상 급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EPS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또 다른 결정적인 악재가 실적 발표 직전에 터졌습니다. 아, 그 CBS 헬스케어 결정 말씀이시죠? 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이자 처강약 급여관리 업체인 CBS 케어마크가 7월 1일부터 자신들의 상업 처방 목록 커머셜 포뮬러리에서 젯바운드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대신 경쟁 약물인 노보노디스크에 위고비를 선호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고요. 와, 그건 정말 큰 뉴스였겠네요. 이유가 뭐였나요? 표면적인 이유는 약가 협상이었습니다. CBS 측에서는 일라일릴리와 젯바운드 가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위고비가 더 낮다고 판단한 거죠. PBM의 결정이 그렇게 파급력이 큰가요? 그럼요. PBM은 수많은 보험 가입자들을 대신해서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고 어떤 약을 보험 적용 목록에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PBM의 처방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건 해당 약을 처방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환자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처방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일라이릴리 측에서는 뭐라고 반응했나요? 릴리스유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결정이 주로 소규모 고용주 플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맞춤형 처방 목록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평가조라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핵심 제품 중 하나인 젯바운드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 겁니다. EPS 가이던스 하향이라는 악재에 더해서 이 CBS의 젯바운드 제외 결정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5월 1일 주가 변동을 보면 시가가 844달러였는데 장중에 79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794달러 정도로 마감했더라고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고요. 네, 그 이후로도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좀 더 이어져서
5월 중순에는 750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시장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나 수익성 악화 우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1112처럼 높은 성장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던 기업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 특히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예상과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2분기 매출은 약 14조 7,5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1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지만 여전히 30% 넘는 높은 성장률이네요. EPS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EPS는 5.61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아, 1분기랑은 좀 다른 양상이네요.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아마도 1분기에 발생했던 그 대규모 IP&R&D 비용 같은 일회성 요인이 2분기에는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문자로와 젯바운드의 판매 호조가 계속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별 예상 매출을 보면 문자로가 45억 8천만 달러, 젯바운드가 31억 달러 정도로 예측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높은 수요와 해외 시장 확장이 성장을 이끌 거라는 전망이죠. 그렇군요. 회사 측에서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도 매출은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전반적인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네요. 네, 회사는 연간 매출 목표 580억, 61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2024년 대비 약 32% 성장을 의미합니다. GLP-1 약물인 문자로와 젯바운드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젯바운드는 최근에 수면 무호흡증 적응증까지 추가로 승인받으면서 사용 범위가 더 넓어졌죠. 아, 맞다. 그 수면 무호흡증 적응증 추가도 있었죠. 그것도 꽤 의미 있는 확장으로 평가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도 앞서 말한 경구용 GLP-1 오포글리프론이나 LPTA 억제제 뮤발라플린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술라 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키술라에 대해서는 잠재력이 큰 만큼 불확실성도 있다는 점을 회사 측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AI 활용, 제조 시설 투자, M&A 같은 성장 전략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들어보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탄탄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1분기 실적 발표 때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우선 수익성 압박 요인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1분기에 크게 발생했던 R&D 비용은 스코피온 인수권이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될 수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M&A나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해 유사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및 관리 비용 증가세도 문제입니다. 신제품 출시와 경쟁 심화로 인해 마케팅 비용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VS의 젯바운드 제외 결정?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겠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릴리 측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실제 2분기, 3분기 실적에서 젯바운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장의 우려는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PBM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약가 인하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변동성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장기적인 성장성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1분기 주가 급락이 그런 점을 잘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비만 당류 시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기적인 가치는 분명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문제, PBM과의 관계, 경쟁 심화 등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8월 5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보면요. 현재 주가가 763달러 정도인데 평균 목표 주가는 1012달러 정도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대략 32%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매수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가 20명 중에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월가에서는 여전히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라일리리에 대한 심층 분석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일라일리리는 정말 문자화와 젯바운드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기술 도입이나 생산 능력 확대, 또 전략적인 M&A를 통해서 미래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특히 GLP-1 계열 약물 시장에서의 거의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암, 면역질환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은 일라일릴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아주 밝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오늘 쭉 살펴봤듯이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나타났던 CBS의 결정과 그로 인한 주가 하락, 또 인수합병 관련 비용 증가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요인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약사들도 이 비만 당뇨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 환경 속에서 현재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로 지켜봐야 하고요. 약가 인하 압력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결국 정리하면 일라일릴리는 정말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일라일릴리라는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고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 매도 권유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